당신이 알고 있던 음악, 사실은 더 깊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라이맥스의 하정. 지우입니다. 어딘가 구슬픈 듯 아름다운 오보의 선율로 시작되는 흰 백조가 무리를 고요히 떠다니는 듯한 이 음악.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우아한 선율 뒤에 작곡가 차이코브스키의 외로움과 두려움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 클래식 음악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백조의 호수 하면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좀 하얀 튀티를 입고 팔을 물결처럼 흔들며 마치 한 마리의 백조처럼 춤을 추는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네, 저도 음악에 맞춰 아름다운 춤을 추는 발레리나와 발레리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사실 백조의 호수는 단순한 발레 공연이 아니라 사랑과 저주, 그리고 희생이 얽힌 꽤나 드라마틱한 이야기죠. 간단히 줄거리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왕자 지그프리트는 사냥을 나갔다가 저주로 백조가 된 아름다운 공주 오데트를 만납니다. 낮에는 백조, 밤에는 여인이 되는 그녀는 진실한 사랑만이 저주를 풀 수 있다고 말하죠. 지그프리트는 그녀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합니다. 하지만 마법사 루트바르트는 자신의 딸 오디를 오데트로 변장시켜서 왕자를 속이고 마는데요. 왕자가 실수로 오딜에게 사랑을 맹세하자 오데트는 절망에 빠지고 말죠. 이에 지그프리트는 저주를 풀기 위해서 마법사 로트바르트와 대결을 펼치고 이 이야기의 끝은 각 발레단마다 해석을 달리해서 전 세계에서 다양하게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백조의 호수는 비극을 암시하는 열린 결말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사랑의 숭고함과 순수함을 노래하는 작품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오데트와 지그프리트의 사랑 이야기는 차이코브스키의 음악 그리고 발레와 어우러지며 관객에게 매 공연마다 뜨거운 감동을 선사하는데요. 다음으로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음악에 대해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 작품의 음악은 시작부터 깊은 인상을 남기죠. 바로 오프닝 테마 씬입니다. 잠시 함께 감상해 볼까요? 오보에가 연주하는 백조의 테마는 마치 고요한 호수 위에 한 마리 백조가 떠다니는 모습을 그려내는 듯하죠. 길게 호흡하는 듯한 아치형 선율이 이 테마의 핵심입니다. 천천히 올라갔다가 온화하게 내려오는 거의 노래하듯 이어지는 선율로 이어져 있어 청중에게 그리움과 순수함을 전달하죠. 또 안정감 속에 미세한 불안과 갈망이 드러납니다. 종종 장단조의 성격이 미묘하게 뒤섞이면서 마치 돌아갈 수 없는 과거와 같은 서늘한 느낌을 주기도 해요. 이 막에서는 가장 정통 발레 음악다운 우아한 선율이 이어지고 그 뒤 이어지는 3막은 성대한 무도회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마법사의 딸 오딜은 사랑의 맹세를 깨기 위해서 이 무도회에서 자신이 오데트인 양 행세하고 왕자를 속이고 유혹하죠. 이것이 바로 흑조의 파드되입니다. 이 장면의 음악은 차이콥스키 특유의 강렬한 리듬과 긴장감 넘치는 선율이 특징입니다. 강렬한 현악기와 금관악기 소리가 관객을 압도하죠. 1막에서 들려드린 오데트의 순수하고 서정적인 멜로디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분위기입니다. 발레리나가 이 음악에 맞춰서 선보이는 32회전 푸에테는 테크닉의 상징으로 오딜의 매혹과 힘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관객들은 이 순간 왕자가 왜 속일 수밖에 없었는지 음악과 춤 모두를 통해 설득당하게 되죠.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장면이 바로 그 오딜의 푸에테입니다. 네,
줄거리와 대표적인 음악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이 작품을 만든 작곡가 차이콥스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차이콥스키는 러시아가 자랑하는 낭만주의의 거장이지만 사실 그의 삶은 빛과 그림자가 공존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러시아 제국의 보수적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동성애적 정체성을 숨겨야 했고 가족과도 거리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늘 외로움과 불안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차이코프스키의 삶을 연관지어 그의 내면의 고립감이 음악 속에 스며들어 있다고 해석하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특히 백조의 호수에서 오데트의 슬픔과 오딜의 거짓된 유혹은 차이코프스키가 경험했던 진실과 위장, 갈망과 두려움의 양가적 감정을 투영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죠. 네, 흥미로운 점은 음악에서도 그 심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데트의 테마는 부드럽고 서정적인데 장조와 단조가 교차하면서 행복과 슬픔이 동시에 스쳐 지나가죠. 반대로 오딜의 장면은 빠른 템포와 날카로운 리듬, 화려한 기교로 가득해서 마치 청자를 휘어잡는 듯한 강렬함을 줍니다. 이 두 테마의 극명한 대조가 곧 차이콥스키 내면의 두 얼굴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뛰어난 선율미를 드러내고 관현악을 화려하게 다루는 탁월한 능력으로 러시아 발레를 세계적인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발레와 음악의 결합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차이코프스키를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맞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무대용 반주가 아니라 서사와 감정을 끌어올리는 독립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조의 호수는 지금도 발레 무대뿐만 아니라 콘서트홀에서도 자주 연주되는 걸작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결국 차이코프스키 개인의 삶은 외로웠지만 그 고뇌와 갈등이 오히려 작품의 깊이를 불어넣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의 음악을 들을 때마다 단순히 아름답다라는 감상을 넘어 인간의 내면을 꿰뚫는 듯한 감정선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이렇게 완성도 높은 백조의 호수가 초연 당시에는 큰 인기를 얻지 못했다는 거 좀 의외죠? 네, 1877년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에서 초연됐을 때는 기대만큼의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당시 무대 연출과 안무가 지나치게 단조롭고 형식적이었고 무엇보다도 차이콥스키의 음악이 기존 발레 음악과는 너무 달랐던 거죠. 이전까지의 발레 음악은 가볍고 춤추기 편한 리듬 위주였지만 백조의 호수는 교향곡처럼 구조가 복잡하고 감정이 깊다 보니 무용수들과 발레단이 소화하기에 벅찼던 거죠. 결국 관객과 평단 모두에게 호평을 받고 공연은 몇 차례 만에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좀 안타깝네요. 오늘날에는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발레인데 초연 당시에는 너무 무겁다, 발레 음악답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았으니 말이에요. 맞아요. 차이콥스키도 많이 낙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시간이 흘러 차이콥스키가 세상을 떠난 지 2년 뒤인 1895년에 이 작품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는 점인데요. 바로 상트페테부르크 마린스키 극장에서 전설적인 안무가 마리우스 프티파와 그의 동료 레트 이바노프가 손을 잡고 안무를 전면 개편한 건데요. 이들은 차이콥스키의 음악 속 드라마를 춤으로 정교하게 표현했고 당시 지휘자였던 리카르도 드리고가 일부 음악을 편곡 수정하면서 작품은 지금 우리가 아는 백조의 호수의 모습으로 완성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연에서는 실패했지만 20년 뒤에 새로운 해석을 통해 명작으로 다시 태어난 셈이네요. 사실 이런 역사적 에피소드를 알고 나면 더 감동적인 게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백조의 호수가 단순히 차이코프스키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음악적 유산에 안무가와 지휘자들이 재해석을 더하며 예술적 영감들이 켜켜이 쌓여 시대를 초월한 걸작으로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무대 위 백조들이 펼치는 우아한 춤을 볼 때면 그 뒤에 숨어있는 예술가들의 협업과 긴 여정까지 함께 떠올리게 됩니다. 네, 작곡가의 삶과 역사적 에피소드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보이는 라디오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백조의 호수를 감상할 때 짚고 넘어가면 좋을 몇 가지 음악적 포인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저 흘려듣기만 해도 당연히 아름다운 음악이지만 조금만 귀 기울이면 그 속에 담긴 드라마가 보이거든요. 네, 맞아요. 작곡가가 새겨넣은 모든 한음한음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프닝 장면에서 흐르는 선율을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오보의 소리는 차갑고 고독하게 날아오르는 한 마리의 백조를 그려냅니다. 네, 마찬가지로 앞서 들려드린 적 있는 산막의 흑조 오딜 장면입니다. 이때 현악기가 만들어내는 격정적인 리듬과 날카로운 악센트는 관객에게 긴장감을 주면서 왕자를 유혹하는 오딜의 치명적인 매력을 극대화해줍니다. 마치 음악 자체가 함정에 빠져라 하고 속삭이는 것 같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음악 포인트를 들어볼까요? 네, 많은 분들이 공연에서 특히 기억나는 장면으로 꼽는 것이 바로 이막의 작은 백조들의 춤입니다. 네 마리의 백조가 팔짱을 끼고 꼭 인형처럼 동시에 움직이는 그 장면인데요. 장면은 음악과 춤이 얼마나 정밀하게 맞물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장면 속 음악은 빠르고 반복되는 짧은 음영이 포인트로 독특하고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음악만으로 마치 작은 발걸음을 재빠르게 옮기는 백조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단순하고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 덕분에 네 마리의 백조는 완벽히 일치된 군무를 보여줄 수 있죠. 음악이 춤 동작의 메트로놈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 주로 현악이 빠르고 경쾌한 주제를 담당하고 목관이 가볍게 색채를 더해주는데요. 그 결과 음악은 가볍지만 긴장감을 놓지 않고 귀엽지만 우아한 분위기를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건 산막 무도회에서 등장하는 각국의 무용들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특히 스페인 무곡은 스페인 음악 특유의 열정으로 현악기의 강렬한 리듬과 화려한 선율이 어우러져 무대를 뜨겁게 달구죠. 현악의 날카로운 리듬과 금관의 화려한 음색이 마치 플라멩코 발구름과 캐스터네츠 소리를 연상시키곤 합니다. 무도회의 열정적인 분위기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뒤이어 다가올 오딜의 등장으로 비극적 결말로 인한 극적 대비를 준비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백조의 호수는 서정적인 주제 선율뿐만 아니라 귀엽고 경쾌한 음악, 열정적인 민속 무곡까지 다채롭게 들어있어서 전체를 감상할 때 더 풍부한 음악적 재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선율이 인물의 감정선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오데트가 나타날 때, 오들이 춤출 때, 심지어 군무가 등장할 때조차 선율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무용수의 심리와 이야기를 함께 전달합니다. 그렇기에 차이코프스키 음악이 무용을 초월하는 하나의 독립적인 드라마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두 회차에 걸쳐서 클래식 음악 속 숨겨진 즐거움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평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고전 음악이 이렇게나 풍부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네.
우리가 듣는 음악은 단순한 음표의 나열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랑, 고통, 고뇌가 녹아든 한편의 이야기죠. 단순히 좋은 음악을 넘어선 사연 있는 음악을 전해드리고자 했던 마음이 청취자분들께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라이맥스의 하정, 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